서울 한복판 지하철역,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 속 낡은 기타를 든 소녀 하나가 구석에 쭈그려 앉아 조용히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고개 숙인 채 떨리는 목소리로 이어지는 멜로디. 한음한음에는 사무치는 그리움과 희망 없는 하루를 버텨야 하는 아이의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행복해 보여요. 그 속에 나는 왜 없을까요? 그때였습니다. 지나가던 할머니 한 분이 우연히 그 아이 앞에 섰습니다. 고운 트렌치 코트를 입고 흰 장갑에 정갈한 구두를 신은 우아한 노년의 여성. 그러나 그 손목에 걸린 팔찌를 본 순간 소녀는 갑자기 노래를 멈추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외쳤습니다. 할머니, 그 팔찌, 우리 엄마 거랑 똑같아요. 그 말을 들은 순간 할머니의 손이 떨렸습니다. 팔찌를 감싼 주름진 손가락 사이로 오래된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팔찌는 40년 전 그녀가 손녀에게 남겼던 세상에 단 하나뿐인 유리꽃 팔찌였습니다. 제 이름은 하은입니다. 올해 13살. 주소도, 집도, 가족도 없이 서울 을지로역 근처에서 떠돌며 삽니다. 사람들은 절 거리소녀 혹은 국어라는 애라 부릅니다. 그게 저희 존재 전부입니다. 가장 오래 함께한 가족은 매일 폐지를 줍는 할아버지 한 분입니다. 이름도 모릅니다. 전 그냥 할아버지라고 불렀고 그분은 절 꼬마야라 불렀습니다. 꼬마야, 배고프지? 이거 라면인데 좀 불었어. 그래도 먹어. 부른 라면 한 그릇에 눈물을 훔치며 먹던 기억이 제겐 너무도 따뜻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할아버지는 쓰러졌습니다. 지하철 환풍구 옆에서 폐지 더미를 실으려다 심장마비로 쓰러진 채 그대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날 이후 전 진짜 혼자가 되었습니다. 하루 종일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밤이 되면 지하철 역사 벽에 기대어 노래를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예쁘다는 말, 엄마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은아, 넌 노래할 때 가장 예뻐. 그 말 하나로 버텼습니다. 사람들은 가끔 1,000원, 2,000원씩 놓고 갔고 그 돈으로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먹을 수 있는 날이면 세상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았습니다. 그날도 저는 평소처럼 명동역 4번 출구 근처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앞에 나타난 한 사람. 세련된 외모와 도도한 걸음걸이, 그리고 단정하게 정리된 회색 단발머리. 그녀의 손목에는 제가 평생토록 간직해온 것과 똑같은 모양의 팔찌가 걸려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엄마 거랑 똑같아요. 우리 엄마가 돌아올 때까지 지키라고 주셨던 거예요. 그 순간 할머니의 눈이 커졌고 손끝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이가 지금 뭐라고 했지? 할머니의 이름은 윤정희. 국내 굴지의 재벌그룹인 윤천그룹의 창업자였습니다. 은퇴한 지 오래지만 여전히 그 존재만으로 모든 언론이 움직이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 팔찌를 40년 전 잃어버린 손녀에게 직접 만들어 선물한 유일한 물건이라고 말했습니다. 유리꽃이란다. 추운 겨울에도 꺾이지 않는 희망의 꽃. 그게 바로 내가 되어야 해야 하나. 제 이름을 부르는 그 목소리에 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지금 저 이름 어떻게 아셨어요?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비서가 다급히 회장을 부축했지만 회장은 그 자리에 서서 멍하니 제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동자에서 흐르던 뜨거운 눈물. 그건 어쩌면 저를 처음으로 사람으로 바라봐준 유일한 시선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날 이후 제 인생은 조용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비서 도윤 씨는 조용히 제 뒤를 쫓았고 회장은 사람을 보내 저희 과거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믿기 힘든 진실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회장 윤정희 여사는 그날 밤 집무실이 아닌 자신의 방에서 하염없이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멀리 서울 시내 불빛을 지나 지하철역 구석에 홀로 노래 부르던 작은 소녀에게 머물러 있었습니다. 손목에 팔찌를 한참이나 만지작거리던 그녀는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그 아이, 하은이라고 했지. 왜 그렇게 낯설지가 않지? 회장의 나이는 올해 78세. 젊은 시절 남편과 함께 무일푼으로 사업을 시작해 국내 최고의 유통재벌인 윤천그룹을 일군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녀의 인생에는 가장 소중한 가족을 잃은 깊은 상처가 있습니다. 39의 겨울, 딸 윤지수는 돌이 갓 지난 딸을 안고 산후우울증을 겪다 갑자기 집을 나갔습니다.
그 이후로 그녀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아이 역시 끝내 찾을 수 없었습니다. 경찰, 사설 탐정, 방송 제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했지만 딸과 외손녀는 그날 이후 단 한 번도 세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수색이 실패로 끝났던 어느 날, 남편은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어머니였고 나는 아버지였지만 우린 끝내 그 아이들을 지켜주지 못했어. 그 말이 마지막이었습니다. 남편은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고 그 후 윤정희 회장은 완전히 성격이 변해버렸습니다. 냉철한 사업가, 무표정한 회장, 철의 여인. 그 어떤 수식어도 그녀가 품고 있는 깊은 상실감을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팔찌는 그녀가 직접 만든 것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유럽 출장에서 배운 유리공예의 기술로 딸과 손녀에게 각각 하나씩 만들어줬던 유리꽃 팔찌. 세상에 단 2개, 절대 같은 디자인은 없었습니다. 이건 겨울에도 피는 꽃이야. 내가 이걸 보면 항상 나를 기억했으면 좋겠어. 그녀가 딸 윤지수에게, 그리고 지수는 다시 갓난아기였던 딸에게 전해준 팔찌. 그게 바로 그 소녀가 차고 있던 그 팔찌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회장은 오랜만에 직접 비서를 불렀습니다. 도 비서, 그 아이 정밀하게 조사해. 이름도, 생년월일도, 병원 기록도 가능하다면 DNA도. 도윤 비서는 놀라 눈을 떴지만 회장의 눈빛을 보고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회장님, 혹시라도 실망하시게 되면, 실망을 두려워했으면 벌써 이 회장 자리를 내려놨지. 그녀의 말에는 단단한 확신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리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며칠 뒤 도윤 비서가 가져온 첫 번째 보고서는 회장의 심장을 무너뜨릴 만한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보고 드립니다. 소녀의 이름은 최하은. 현재 부모 사망으로 보육원 등록이 되어 있으나 5년 전 탈출 이후 실종 상태로 분류되어 있었습니다. 보육원, 사망. 회장의 입술이 바르르 떨렸습니다. 네, 생후 1년 무렵 어머니로 추정되는 여성이 하은이라는 이름으로 아동을 맡기고 잠적했다고 합니다. 이후 담당자도 사망, 모든 기록이 흐릿해졌습니다. 그 팔찌는 아이 말로는 엄마가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주고 간 것이라고 했습니다. 회장은 그 순간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가슴이 막혀왔습니다. 딸이 살아있었고 손녀 역시 살아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 회장은 책상 서랍에서 아주 낡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엔 그녀가 딸과 함께 찍은 마지막 가족 사진과 팔찌와 같은 모양의 쌍둥이 팔찌가 놓여 있었습니다. 지수야, 정말 내가 돌아온 거니? 아니면 그 아이가 하은이가? 회장의 눈동자에서 멈춰있던 시간이 서서히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것은 직접 그 아이를 다시 만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진실을 확인하는 일, 단 한순간이라도 운명이 다시 한번 그녀에게 기회를 준다면 이번에는 결코 손에서 놓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며칠 후 을지로역 4번 출구 구석. 여전히 기타를 품에 안은 채 작고 여린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있는 하은을 멀리서 지켜보는 2명의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윤정희 회장과 도윤 비서. 노래를 정말 잘 부르네요. 회장의 목소리는 낮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다가가 노래를 마치고 고개를 숙인 하은 앞에 조용히 섰습니다. 하은아, 그 팔찌 아직 갖고 있니? 하은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앞에는 그날 자신에게 팔찌를 알아봤던 바로 그 할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눈동자는 여전히 자기를 향해 따뜻하게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또 오셨어요? 응, 널 다시 보러 왔단다. 근처 카페. 하은은 낯설고 고급스러운 의자에 어색하게 앉아 코코아를 2 손으로 꼭 쥐고 있었습니다. 맛있지? 회장의 말에 하은은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은아, 혹시 내가 기억하는 엄마에 대해 말해줄 수 있니? 잠시 주저하던 하은은 오랜 망설임 끝에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는 정말 예뻤어요. 매일 노래 불러주고 제 머리도 빗겨주고. 근데 어떤 날은 갑자기 울었어요. 절 꼭 안고서 엄마가 꼭 돌아올게 그렇게 말하고 그 다음 날 보육원에 저를 두고 사라졌어요. 회장의 눈가가 젖어들었습니다. 혹시 엄마가 해준 말 중에 잊지 못하는 게 있니? 하은은 살짝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를 조용히 내뱉었습니다. 유리꽃은 겨울에도 핀다. 하은아, 넌 그런 꽃이 돼야 해. 회장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말은 자신이 딸 윤지수에게 늘 해주던 말, 그리고 윤지수가 딸에게 전해줄 거라 믿었던 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회장은 정식으로 하은의 유전자 검사를 추진합니다. 비서 도윤, 지금 즉시 유전자 샘플을 준비해. 정확한 검사를 위해 내가 직접 감독하겠어. 도윤 비서는 난감한 얼굴이었습니다. 회장님, 정중히 말씀드리지만 지금 회장님께서 하은 양에게 감정적으로 너무 휘말리신 건 아닐까요? 만에 하나 결과가 부정적으로 나왔을 경우 아이에게도 충격일 겁니다. 회장은 조용히 비서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평생 회장이라는 이름을 붙들고 살아왔지만 단 한 번도 제대로 사랑해 본 적이 없어. 지금이라도 이 손으로 뭔가를 붙잡고 싶구나. 며칠 후 윤천병원 특실. 하은은 생전 처음 보는 커다란 병원 침대에 누워 피를 뽑는 주사를 받으며 잔뜩 긴장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 아프진 않겠죠? 괜찮아, 조금 따끔할 뿐이야. 회장이 하은의 손을 잡아주자 하은은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장면을 지켜보던 도윤 비서는 마치 할머니와 손녀가 이미 수십 년을 함께 살아온 것 같은 기묘한 풍경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며칠 뒤 DNA 검사 결과가 도착했습니다. 도윤 비서는 봉투를 열지 않은 채 회장에게 조용히 건넸습니다. 회장님, 결과입니다. 회장은 봉투를 앞에 두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아니라면 난 다시 그 아이를 잃게 되는 거겠지. 그러나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고 결과지를 읽은 회장의 표정은 순식간에 굳어버렸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도윤 비서가 대신 결과지를 읽었습니다. DNA 일치율 11% 친자 관계 아님. 순간 방 안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하은은 뭔가 이상함을 느끼고 회장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 무슨 일이에요? 저 혹시 이상한 건가요? 회장은 애써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하은아, 아무것도 아니란다. 그냥 확인해야 할 게 있었을 뿐이야. 병원을 나서는 길, 도윤 비서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그래도 아이는 진심이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회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그래, 그 아이는 거짓이 아니었어. 문제는 내가 착각했다는 거지. 그날 밤, 하은은 종이 상자 위에 홀로 앉아 작게 중얼거리듯 노래를 불렀습니다. 내가 가진 건 이 목소리뿐인데 이젠 할머니의 미소도 다시 못 보겠지. 그러나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 멀지 않은 곳, 차 안에 앉아 그녀를 바라보며 흐느끼던 회장의 눈동자 속엔 단 한순간도 그 아이를 외면한 적 없다는 깊은 연민이 담겨 있었다는 것을 그날 이후 회장은 하은과 마주하지 않았습니다. 윤 회장은 거실 소파에 앉아 오래전 딸과 함께 찍은 흑백 사진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지수야, 내가 또 착각한 거니? 아니면 이 세상이 나를 놀리는 거니? 방 안엔 돌아오지 못한 시간의 향기만 맴돌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도윤 비서가 회장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만 하은 양이 사라졌습니다. 지하철역에도 없고 지정된 쉼터에도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회장은 놀란 얼굴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사라졌다고? 그 아이가 왜?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이렇습니다. 내가 또 착각했나 봐요. 그래도 행복했어요. 진짜 가족이 생긴 기분이었어요. 그게 전부입니다. 그 순간 회장은 벌떡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아니야, 뭔가 잘못됐어. 그 아이가 말한 유리꽃. 그건 내 딸 지수 외엔 누구도 몰라. 회장은 스스로 자료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딸 윤지수가 사라졌던 당시의 병원 기록, 아이를 맡겼던 보육원 명부, 그리고 하은의 보육원 등록 정보. 그 과정에서 결정적인 행정 오류가 하나 발견됩니다. 도 비서, 이걸 봐. 하은이의 등록번호는 C2006H1114. 그런데 지수의 아이 출산 기록도 C2006J2114야. 고작 한 글자 차이야. H와 J. 도윤 비서도 그제야 눈을 크게 뜨며 말했습니다. 그럼 행정착오로 아이의 출생 등록이 엉뚱한 명의로 된 건가요? 그래서 DNA 대조 대상 자체가 진짜 지수의 딸이 아니라 기록상 다른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야. 회장은 다시 보육원 원장을 불러 정밀 재조사를 지시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숨겨져 있던 수기 장부 속에서 충격적인 기록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2007년 1월 3일 여성보호소에서 익명의 여성보호 대상자 입소, 본인 신분 확인 불가, 기억상실 증세, 아기와 함께 입소 후 2개월 만에 행방불명. 윤정희 회장의 손끝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여성의 사진 있어? 원장이 꺼낸 오래된 파일. 희미하게 바랜 폴라로이드 사진 속 젊은 여성의 얼굴은 윤정희가 기억 속에 간직한 딸 지수와 거의 똑같았습니다. 그날 밤, 회장은 도윤 비서와 함께 수도권 외곽의 작은 수도원을 찾았습니다. 익명으로 생활하는 여성들이 머무는 시설, 그곳의 수녀 중 한 명이 기억을 잃은 채 15년째 봉사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자 조용한 기도실 안에서 긴 머리를 가지런히 묶은 중년 여성 하나가 아이들에게 피아노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그 모습을 보자 그 자리에 멈춰섰습니다. 그녀의 손동작, 표정, 그리고 하은과 똑 닮은 옆모습. 지수야? 그 말에 여성이 천천히 고개를 돌립니다. 그리고 순간 무언가 전류처럼 흐르듯 두 사람의 눈빛이 맞닿았습니다. 엄마? 기억을 잃었다던 그녀의 입에서 흘러나온 단어는 엄마였습니다. 피아노 위에 놓인 달아해진 유리꽃 팔찌가 하은의 것과 똑같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주저없이 그녀를 끌어안았습니다. 30년을 기다린 그 한마디 엄마라는 말 한마디에 모든 서름과 고통이 녹아내렸습니다. 수도원의 작은 응접실. 회장 윤정희는 마주 앉은 지수의 손을 꼭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딸, 세상에서 가장 소중했지만 가장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존재, 바로 그 아이가 지금 눈앞에 있었습니다. 지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기억이 다 나진 않아요. 하지만 엄마 목소리를 듣는 순간 뭔가 가슴속이 확 울컥했어요. 윤정희는 흐느끼며 지수의 손등에 입을 맞췄습니다. 미안하다, 엄마가 너무 늦었구나. 지수는 머뭇거리며 자신이 수녀로 살아온 이유를 말했습니다. 기억이 전부 사라진 줄 알았어요. 아이와 함께 보호소에 있다가 그 아이를 보육원에 맡긴 이후로 더 이상 살 이유가 없어서 여기까지 도망쳤어요. 그 말을 들은 윤 회장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 아이, 너의 아이 살아있단다. 지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그래, 내 딸 하은이야. 내가 보육원에 맡긴 그 아이 지금까지 혼자 거리에서 자랐어. 그리고 내가 만든 유리꽃 팔찌를 손목에 차고 있었단다. 지수는 울음을 터뜨리며 얼굴을 감쌌습니다. 하은이 살아있었구나. 내가 버린 줄만 알았는데. 다음 날, 윤 회장은 지수와 함께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하은을 찾기 위한 수색에 나섰습니다. 지하철역, 거리 쉼터, 음악학원 근처. 모든 정보를 총동원해 아이의 흔적을 쫓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을지로역 지하 3번 출구 구석. 기타 하나만 아는 채 종이상자 위에 앉아 노래를 부르고 있는 그 익숙한 아이의 뒷모습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지수는 울며 그 아이에게 달려갔습니다. 하은아, 하은아. 하은은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앞에 잊을 수 없는 얼굴이 있었습니다. 그리운 눈동자, 따뜻한 손길, 그리고 그 팔찌. 엄마. 지수는 아이를 끌어안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너무 늦었지. 정말 미안해. 하은도 울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꿈인 줄 알았어요. 엄마가 다시 와줄 줄 몰랐어요. 윤 회장은 두 사람을 한참 바라보다 조용히 다가와 둘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이제 괜찮아. 다시는 너희를 잃지 않을 거야. 그날 밤, 윤 회장 저택. 하은은 따뜻한 이불 속에서 처음으로 가족이라는 온기를 느끼며 잠이 들었습니다. 지수는 딸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다 잠든 얼굴에 이불을 덮어주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하은아, 넌 유리꽃이야. 추운 겨울에도 꼭 피는 그런 꽃. 그 말에 잠든 듯 보였던 하은의 눈꼬리에 반짝 눈물이 맺혔습니다. 윤천그룹 본사, 회장실. 긴 머리를 가지런히 넘긴 윤 회장이 기자회견을 준비하며 마이크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옆에는 딸 지수, 그리고 손녀 하은이 조심스레 앉아 있었습니다. 기자들이 플래시를 터뜨리며 웅성거리는 가운데 윤 회장은 차분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들을 세상에 다시 소개드리는 자리입니다.
기자들의 눈이 한순간에 정적에 빠졌습니다. 모두들 긴장된 표정으로 그녀의 입술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30년 전 제 딸 윤지수는 세상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녀를 잃은 죄책감으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살아있었고 그녀의 딸, 제 손녀도 버려진 것이 아니라 운명에 의해 잠시 잊혔던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하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 아이는 제 손녀입니다. 윤하은, 앞으로 제 모든 것을 이 아이에게 물려주겠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기자들의 셔터가 연달아 터졌고 하은은 수많은 시선 속에서 움찔했습니다. 그러자 지수가 다정히 아이의 어깨를 감싸며 속삭였습니다. 괜찮아, 넌 당당히 여기에 있을 자격이 있어. 윤 회장도 말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는 중요하지 않단다. 이제부터 내 이름은 윤하은이야. 기자회견 이후 하은은 하루아침에 재벌가 손녀가 되었습니다. 언론은 연일 기적 같은 가족 상봉이라며 그녀를 조명했고 사람들은 하은을 현대판 신데렐라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조명이 반갑지만은 않았습니다. 하은은 어느 날 새 옷을 입고 유명 초등학교 입학 설명회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나 진짜 이 집 딸 맞는 걸까? 지수는 딸을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하은아, 엄마도 너처럼 그랬어. 갑자기 다른 세상에 떨어진 것 같았어. 근데 말이야, 세상이 널 몰라준 게 아니라 너를 만날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거야. 그 말에 하은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예전처럼 지하철역에서 혼자 노래 부르던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마다 자신의 앞에 섰던 그 눈빛, 떨리던 목소리, 그리고 말없이 잡아주던 손.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의 의미로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윤 회장은 가족을 모두 모은 저녁 식사 자리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수야, 하은아. 내가 오랜 세월 이 세상 모든 것을 가졌다고 생각했는데 가장 중요한 걸 놓치고 살았더구나. 이젠 나의 마지막 시간은 너희 둘을 위해 쓰고 싶다. 지수는 말없이 눈물을 훔쳤고 하은은 조심스럽게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저 이제 진짜 가족이 생긴 거죠? 윤 회장은 따뜻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너는 이제부터 우리 가족이란다. 그리고 넌 늘 그래왔단다. 서울예술고등학교 입학식 날, 햇살이 유난히 따스하던 그 아침, 윤하은은 회장님의 손을 잡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정으로 들어섰습니다. 새하얀 원피스 위에 단정한 카디건, 그리고 가슴엔 윤천재단의 장학생 배지 하나. 이게 진짜 내 이름표야? 하은은 손끝으로 가슴팍을 조심스레 쓰다듬었습니다. 그 모습에 윤 회장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내가 걸을 길이야 겁낼 것 없어. 너는 유리꽃처럼 어떤 겨울에도 피는 아이란다. 입학식은 교내 강당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수많은 예술 영재들이 모인 그 공간. 하은은 낯설고 두려운 마음에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교장 선생님의 한마디에 그녀의 이름이 강당 안을 울렸습니다. 올해 윤천문화재단 특별 장학생 윤하은 양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순간 강당은 술렁였고 하은은 온몸이 굳은 채 천천히 무대 위로 걸어 올라갔습니다. 그 무대 위에서 하은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윤하은입니다. 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하철역에서 노래를 부르던 아이였습니다. 추운 겨울날 기타 하나 들고 따뜻한 밥을 먹고 싶어서 작은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던 그때 누군가 저를 처음으로 진심으로 불러줬습니다. 할머니 그리고 엄마, 저를 다시 가족이라고 말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순간 강당 안 곳곳에서 조용한 울음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리고 교장은 말했습니다. 윤하은 양은 금년 예술고 입학생 중 유일하게 길거리 노래 영상으로 선발된 특별 케이스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순한 실력이 아닌 진심과 아픔을 담고 있습니다. 그날 오후 하은은 특별 축하 공연 무대에서 처음으로 정식 무대 위에 섰습니다. 무대 조명이 켜지고 하은은 기타를 들고 서서히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유리꽃은 겨울에도 피어 바람 속에도 미소 지어요. 그 순간 관중석 한쪽에 앉아있던 중년 여성이 그 노래를 듣고 갑자기 몸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하은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오래전 자신이 잃어버린 딸을 떠올렸습니다. 이윽고 공연이 끝난 뒤 그 여인은 조심스럽게 하은에게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실례지만 이 노래 혹시 내가 만든 거니?
하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어릴 때 엄마가 자주 불러줬던 말을 가사로 만들었어요. 혹시 너의 엄마 이름이 윤지수 아니니? 하은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 이름 어떻게 아세요? 그 여인은 잠시 입을 다물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내 엄마의 친구였단다. 지수가 아이를 낳았단 얘기만 들었지.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될 줄은 몰랐구나. 그날 이후 하은의 노래는 사람들의 마음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유튜브에 올라간 공연 영상은 수백만 회를 넘겼고 길 위에 유리꽃 소녀라는 이름으로 하은은 전국적인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늘 말했습니다. 내가 받은 건 사랑이에요. 그게 전부였어요. 봄비가 조용히 내리던 5월의 어느 날, 하은은 K뮤직 신예 발굴 전국 오디션 본선 무대를 앞두고 서울아트센터 대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대기실 안,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분장을 받는 참가자들 틈에 하은은 검정색 교복 차림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손에 쥔 기타를 내려다보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기타야, 우리 또 시작이네. 이번에도 진심으로 부를게. 한편 관객석에는 회장 윤정희와 지수, 그리고 도윤 비서까지 자리를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도윤 비서는 프로그램 팸플릿을 보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하은 양이 1000대1 경쟁률을 뚫고 올라왔다고 합니다. 그래, 저 아이는 언제나 해낼 줄 알았어. 윤 회장의 눈빛에는 뿌듯함과 동시에 어디선가 아이를 또 놓칠까 두려운 듯한 모성의 긴장이 서려 있었습니다. 드디어 하은의 이름이 불립니다. 다음 무대 12번 윤하은 양입니다. 무대 조명이 어두워졌다가 서서히 한 줄기 빛이 내려오고 그 안으로 하은이 기타를 들고 걸어 들어옵니다. 관중석에 숨이 멎은 듯 모두가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은은 마이크를 쥐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무대는 저에게 가족을 안겨준 사람들과 아직도 거리에서 방황하고 있는 또 다른 하은이들에게 바칩니다. 나는 거리에서 피어난 꽃, 아무도 몰라준 이름 없는 꽃. 하지만 어느 날 누군가가 나를 불러줬어요. 그 따뜻한 목소리에 나는 다시 피었죠. 노래가 끝나자 무대 아래는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손뼉을 치지 않았고 그저 모두가 울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심사위원 중 한 명이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하은 양, 당신은 이 무대를 완전히 지배했습니다. 실력이나 기교를 떠나 그 진심이 우리 모두를 울렸어요. 그리고 또 한 명의 심사위원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하은의 무대를 보며 눈가를 훔치고 있었습니다. 하은 양, 내가 예전에 을지로역에서 우연히 널 본 적이 있어요. 그때 넌 노래 대신 울고 있었지. 그런데 지금 넌 모두를 웃게 만들었어. 관객석에서 윤정희 회장과 지수는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 우리가 얼마나 잃고 있었는지를 노래 하나로 말해주네요. 무대 뒤편 하은은 기타를 끌어안고 혼자 조용히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소년이 다가와 조용히 손수건을 건넸습니다. 멋졌어. 정말 최고였어. 하은은 고개를 들어 그 소년을 바라봤습니다. 그 소년은 자신보다 약간 나이가 많아 보였고 깊고 그윽한 눈동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너 누구야? 소년은 살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예전에 거리에서 살았어, 너처럼. 그 말에 하은은 눈을 떴습니다. 정말? 소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린 다 다시 피어나는 유리꽃 같은 존재야. 우리 무대 위에서 다시 만나자. 너와 나, 그리고 우리가 다시는 잊히지 않도록. 그날 밤 윤 회장 저택의 거실에서 세 사람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지수는 하은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하은아, 오늘 무대에서 내가 했던 말 엄마도 들었어. 하은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 이야기 더 많은 사람들한테 말하고 싶어요. 윤 회장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너의 노래는 단지 멜로디가 아니라 생명이란다. 그리고 어느 봄날 저녁 지하철역 4번 출구 구석, 그곳에서 노래를 부르던 한 소녀의 자리에는 커다란 LED 전광판이 세워졌습니다. 윤하은, 유리꽃, 거리에서 피어난 기적의 목소리, 첫 정규 앨범 발매 기념 특별 공연. 그 아래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명이 켜지고 그 위로 하은이 다시 한번 기타를 메고 무대에 섰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울먹이는 목소리도 두려움에 떨리는 눈빛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당당하게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윤하은입니다.
그리고 이 노래는 제 가족에게 그리고 세상 모든 하은이들에게 바칩니다. 이로써 지하철역에서 노래 부르던 거리 소녀는 전국을 울린 유리꽃 소녀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진짜 기적은 재벌가에 입성한 것이 아니라 가족을 다시 만났다는 것이었습니다. 눈물로 피어난 유리꽃은 이제 세상의 모든 겨울을 조용히 따뜻하게 밝히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우리 주변 어딘가에도 이렇게 잊힌 유리꽃들이 피어나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은이처럼 말이죠. 가슴 뭉클한 가족 이야기, 눈물과 감동이 있는 진짜 인생 이야기들을 계속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